안녕하세요. 아까 앞서 세 분은 인사를 했고요. 인사 안 하는 사람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투서 청소의 이종서 소장님 인사합니다. 4교시에 수능에 관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입시 정상회담 진행을 맡은 제가 마지막 5교시 제가 강의를 할 사람인데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어머님들 여러 선행에 많이 다녔을 텐데 이렇게 입시 전문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입시 전문가 모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입시 토크쇼를 한 것은 우리 5명도 처음이고 아마 보시는 어머님들도 처음일 겁니다. 아마 지금 입시 정상회담이 지금 3시 30분인데요. 4시 30분까지 70분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진행 방법은 앞에 연단에 걸어오실 때 궁금한 내용을 잔뜩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질문을 읽어드리고 요 네 분한테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대답을 해주실 거고,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앞서 세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그리고 DD에서 저하고 이종서 소장님이 얘기를 더 할 텐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중간에 미리 여기 쪽지에 질문을 해두었는데 중간에 제가 적당한 시점에 마이크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한테 직접 마이크를 드려가지고 아마 대답을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하면은 즉석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대답을 해주실 네 분한테 굉장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학생 쪽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금년 수능시험에서 생투의 난이도가 높았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생명과 투가 왜 복수정답 인정하고 그 문제입니다. 여전히 하원 생투의 선호도가 높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씩 있습니다. 과학 탐구가 8과목인데 하원 생투를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생투가 올해 제일 어려웠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할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과학 탐구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4교시에 수능에 대해서 얘기할 이종서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서 마이크 드시고. 결론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사실 이제 의학계열이 확대되면서 하원 생투의 모형은 최상위권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뭐 사실 제 강의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부모님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생투가 어려웠기 때문에 불리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생투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 먼저 아시기 위해서는 탐구를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탐구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100분위를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성적을 소위 표현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죠. 우리는 그걸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든다는 말도 쓰고 대학에서 표준 점수에 보정 점수를 준다는 말도 써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탐구의 경우는 100분위가 잘 나와요. 근데 이번에 생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하나가 틀렸어도 100분위가 100이 떴고요. 두 문제를 틀렸어도 100분위가 99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려워서 많이 틀렸지만 결코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입시를 아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투를 굳이 피해가야 될 영역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생투의 선택자 비율은 올해와 비슷한 결과로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 들으신 대로 금년에 생투를 선택한 학생들이 하원 생투를 많이 하는데 뭐 어렵게 나오니까 또 이게 복수정답 인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답변이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잘 모르겠다는 것은 가탐 8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하는 게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가, 그거는 사실은 우리 5명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8과목 중에서 어려운 과목을, 어렵게 나올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제일 유리합니다. 근데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는 내년 11월, 아까 이만 기사님 내년 수능 날짜 얘기한 거 저도 들었는데 내년 11월 12일입니다. 내년 11월 12일 오후 6시쯤 돼봐야 합니다. 그 얘기고요. 내년에도 여전히 생투를 공부 잘하시게 많이 할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보고요. 비슷한 질문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사탐에 대해서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영어 특기자. 영어 특기자라는 게 그 특기자 진행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수시 4개, 정시 2개 되고 실기 진행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만 기사님이 4개 얘기했는데요.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어 특기자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요? 모든 학교에 다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질문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까 특목고 입시에 대해서 우리 임성호 대표께서 해주셨는데, 자, 임성호 대표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이 참 중요하다고 해서 질문, 수시에 원서를 넣고 이제 면접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자격 요건들은 보통 이제 그 외국이라든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외국에 살다 왔던 학생들이 꽤 많은데, 사실 이게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외고라든지 국제고의 특목고에 국한된 부분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실은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능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케이스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교마다 어떤 그 지원 자격 요건 충족시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소개서하고 면접적인 부분들인데, 학교마다 저도 질문을 받을 때마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판가름 할 수 있는 요소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교마다 물어보면은, 영문과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영어 잘해서 어디 뭐 다른 데 뭐 동시 통역사 뭐 이런 거 되는 게 꿈이라고 하면 뭐 강점을 준다라고 한 대학 교수들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고, 반대로 그 대학의 영문과에 남아서 보면은 그 어떤 영문학을 계속적으로 좀 전공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괜찮다고 하는 교수들도 있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혹시 그 학생이 몇 학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들의 면접 문제를 어떤 형태든지 간에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있는 게 있습니다. 고2 올라가시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그 면접 내용 질문들을 일단 자세하게 조금 한번, 여러분도 아마 혹시 뭐 외고생인지 모르는데 외고도 보면 그 면접 질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 회사 같은 데서 공표를 하고 발표하고 그러는데, 금년도 아마 저희도 한 3월달 좀 이후가 되면은 저희 회사에도 아마 공표를 할 겁니다. 그 각 대학마다 면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뭐 이따 보면 이영도 수석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어쨌든 그 면접의 기출 문제들을 꼭 좀 대학마다 다들 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특기자 진행, 영어 특기자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두 분 얘기를 듣고 제가 금방 느낀 건데, 답변을 1분 이내로 지금부터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즉석 질문도 좀 받아야 되고, 질문해가지고 나한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시면 아마 나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주최 측에서 좋은 질문 해주신 분한테 소정의 나중에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중에 객석에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만기 이사님한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의 등급차가 너무 큽니다. 8학군에 있기는 한데 4사군은 아닙니다. 수시와 정시 어느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차가 너무 크다. 자, 수시 정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입니다.
네, 등급 차이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모의고사 1등급, 내신 4등급 이런 차이인지 아니면 모의고사 4등급, 내신 8등급 차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내신이 좋으면 수시에 더 최적화되어 있고 모의고사가 좋으면 정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고등학교 등급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식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학생부 종합인 경우는 정성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아이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사실은 내신과 수능의 갭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수시 쪽이 최적화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아이가 학생부 교과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내신이 안 넘어가는 교과는 포기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서 제가 한번 다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갭이 크다는 게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인데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 좋은데 수시를 가야 되느냐, 정시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바꿔서 제가 해볼 테니까.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명문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7대3 정도가 되고 중상위권 대학은 6대4, 중위권이 5대5이기 때문에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가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해보고 안 되면 정시에 가는 거지 수시는 나 안 갈 거야 정시만 갈 거야 이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신과 갭 차이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논술도 있고 적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어학특기도 있고 인문특기도 있고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 일단 해보고 정시에 가되 초점은 정시에 수능에 맞춘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자이긴 한데요. 제가 사회를 본 게 저도 조금씩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임성호 대표하고 김희동 소장님이 논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이거 보충이 되니까 얘기해요. 내신이 3.7등급, 4등급 가까이 되는 학생이 수능 최장 기준 맞췄고 그래서 수시에 들어간 사례를 아까 우리 임성호 대표가 얘기한 거 아마 보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 김희동 소장님은 논술 얘기를 하면서 내신은 좀 안 좋더라도 수능 최장 기준 맞춰가지고 논술 잘 써서 갔다. 그래서 아마 학생이 질문이 수능만 잘 나오는데 수능 모의고사만 잘 나오는데 이 정시만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이만기 이사님이 답변을 하신 거고 앞서 두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김희동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약전에 가장 유리한 반응 되어 있는데 그 약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약대를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김희동 소장님 약전 강의에서 어떤 과를 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까? 네, 아무래도 약대학은 지금 화학생물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학교에서 시험에도 화학하고 생물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만약에 약대 쪽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약대가 있는 대학, 예전에 약대가 있었던 대학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대 같은 경우는 이대나 식대가 약대가 있었고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있었던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들. 아무래도 앞으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학교 이제 이렇게 선호도를 보고 많이 가시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학생들이 준비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본인 공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좀 우대해주는 정책을 많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지원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화학생물을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나중에 이제 약대 가는 친구들은 지원을 할 때부터 응용화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걸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요. 내일 서울대학 정시원이 원서지수가 마감입니다. 모레가 연대고대가 마감이고 수요일 날 나머지 대학들이 전부 마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은 이분들이 만든 자료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몇 점인데 경쟁률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중간 경쟁률을 따져가면서 원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전 가는데 어떤 과를 가는 게 유리하느냐, 지금 몇 점이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 할 때 자연계를 보면 의대가 맨 위에 있고 다음에 치대가 있는 경우는 치대가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약전 때문에 화학생물공학과, 그러니까
화학이나 생물이라는 말이 들어간 학과들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말하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성호 대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고2인데 아직 지금 고2면은 내일 모레 고3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준비한 게 없습니다. 내년에 고3 1년 동안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답을 안 달았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페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교과가 굉장히 엑셀런트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3학기 1학기 이제 사실 마지막 한 학기 남은 거죠. 한 학기 남은 기간 동안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최선의 어떤 그 수상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처럼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신에 일단 마지막 남은 학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사실상은 다 반영됩니다. 문이과, 국어는 없이.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학기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했으면 하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학교 내신에 베스트를 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뭐 재수를 할 때도 연결되는 그런 꼬리표들인 거니까 그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상위권이라면은 그 학교에서 정말 20% 안에만 줄 수 있는 상을 하나를 마지막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거기에 뭔가 준하는 뭐 하다못해 학교 반장이라도 해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내부는요 원고 없이도 요서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쫙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답형으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니 원래 실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예. 자, 다음에는 우리 이정서 소장님. 이거 보니까 그냥 뽑았는데 딱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외국어 제2외국어 학문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제2외국어 학문이 선택인가 필수인가? 선택한다면 언제부터 하면 되느냐?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필요 없는 대학도 있나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문계 학생입니다. 자, 제2외국어 학문. 한문이요? 예, 한문. 제2외국어 학문 그 반드시 해야 되느냐? 제2외국어 한문은 선택이고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주요 대학들이 거의 대다수가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재학생들 나중에 이제 우리 하늘교육 쪽에서도 이제 자료를 많이 발표하고 저희 쪽에서도 자료를 많이 발표하는데 가면 갈수록 저희가 지금 잡혀있는 데이터를 보면 제2외국어하고 한문 이 과목을 잘 봐서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사탐 한 과목에 대해서 조금 넘어지는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사탐 한 과목을 좀 포기하시고 오히려 이제 베트남어나 아니면 아랍어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봐라.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탐을 우리 애가 5등급 나왔어요. 근데 제6을 그냥 평소 실력대로 가는데 3등급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대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가끔 오기 때문에 그냥 빨리 시험장에서 나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오지 마라. 그건 꼭 봤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보완을 드리면요. 198개 4개제 대학 가운데 40개 대학이 제2외국어를 탐구로 대체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게 낫고요. 저는 더불어 나아가서 이과생도 시간 좀 남으니까 집에 일찍까지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보시면 특히 성적이 안 좋은 이과생의 제2외국어를 보면은요, 나중에 문과를 교차 지원할 때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보시고, 근데 이제 베트남어를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는 데는 많으니까 이 방석들이 많아요. 방석 깔고 앉으면 되니까 공부 조금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분이 마이크가 다 있으니까요. 방금 우리 이만기 이사님처럼 대화를 할 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아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요 관련된 질문을 저도 생각해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보다 질문을 하겠군요. 김효석 소장, 아랍어하고 베트남어를 하게 되면은 이만기 사님은 깔아주는 애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리한데, 진짜 유리합니까? 네, 아무래도 베트남어나 아랍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쑥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깔아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인원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랍어, 베트남어를 지금 하라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요. 참고로 이번 수능 시험에서 아랍어를 선택해가지고 50점 만점에 50점 받으면은 표준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리고 기초 베트남어는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78인데요. 독일어, 일본어 대부분이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70이 안 돼요. 무조건 유리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종석 소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점수를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주더라도 유리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만기 이사님한테 다 마이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현재 예비 중1인데요. 잘못 읽었나? 아들이 예비 중1이랍니다. 예비 중1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자,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만기 이사님이 아마 옛날 경력 얘기 안 하시는데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선생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일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 넘겼습니다. 예비 중1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겨울방학 잘 보내야죠. 잘 보내는데 저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공부를 시킨다기보다는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수의 의도가 뭔가요? 그냥 초6서부터 애들을 갈구고 조지기 시작하면 애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초6 겨울방학은 체험학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배우고 익히면 때때로 기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놀았으면 좋겠는데 놀 때 무조건 노는 건 안 되고 적어도 학습과 연관된 체험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아니면 기자니아나 아니면 그 자본을 듣는 데 가서 좀 직업 체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공부를 시키는 것은 적어도 중학교 좀 올라가면 그때도 사실은 몇 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6서부터 좀 체험을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놀아라. 이거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도 놀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학교 2학년 좀 놀아, 중학교 3학년도 열심히 하면 되죠. 자, 다음에 우리 임성호 대표. 자, 마이크 좀 영재고 가고 간 학생들 중에서 중하위권 들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가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금 물었습니다. 영재고 가고 가서 내신 절반 넘어가더라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되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가? 그렇게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 들어가서 수능 준비 안 하죠, 애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재학교 자체를.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내가 내신이 분리해서 그 내신 분리하고 원래 수능 준비하고 일반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간 학교가 바로 그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내신 분리한 걸 뒤질 게 아니라 수능 최저 등급도 그래서 웬만한 학교에서는 과학고 특기자 전형 쪽에 그쪽에 이제 트랙들은 사실은 수능 최저 등급도 요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실기 특기적인 전형, 특기적 요소를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불리한 거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실기 특기적 재능 보유가 뭔지부터 체크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된 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이종수 소장님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이 서울에 있는 모여고 자사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재 1학년인데요. 지금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자사고는 내신이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훨씬 잘 옵니다. 모의고사 등급보다 내신 등급이 훨씬 좋은데, 지금 1학년입니다. 자, 이 학생 질문이 뭐냐면은, 일반고로 전학하는 것이 대학 가는데 훨씬 유리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형은 일반고를 가서 내신도 잘 따고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서 내신도 잘 나오고 모의고사도 잘 나오는 겁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잘 나온다, 못 나온다도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만기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8등급인데 4등급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내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느낌상으로는 내신은 한 1등급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모의고사는 한 2등급 선에 걸려있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불리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수능 공부만 조금만 더 잘 해준다면 학생부 종합평전에서도 그렇고 논술전에서도 그렇고 저는 불리할 건 없다. 그러니까 일반부로 옮기는 거는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사고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신을 내가 이 정도 따니까 일반고를 가면 더 잘 따겠지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다. 거기도 나름대로 호랑이들이 있다. 거기 그래서 옮겨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그 호랑이들에게 물려 죽는 거죠. 이게 진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만약에 이 학생이 인문계라면 특히 자연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고의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과 소위 지금 지역자사고 학생인 것 같은데 지역자사고에서의 어떤 내신 잘 나오는 학생들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바꾸는 거는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죠. 자사고 다니면 보통 우리가 내신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신이 잘 나오니까 자사고 다니면서 수능 준비 잘하고 방금 말씀하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김혜동 선생님 아까 논술 강의하셨으니까 자연계 논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학생 표기는 없고요. 시작을 언제 하면 좋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자, 자연계 논술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답이 좀 있던데. 네. 아까 자연계 논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연계 논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과학형 논술하고 수리형 논술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제 과학하고 수리를 잘하면 수리과학형 논술을 선택하는 게 맞고 사실 이제 논술을 언제 한다는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쓰는 것도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가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된다면 이제 2학년 겨울방학쯤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학원에 계속 다니는 것도 좋지만 글을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을 한 3개월 배우고 학교에 맞춰서 이제 논술 준비를 이제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하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논술은 순차적인 문제고 수능에 우선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논술 준비를 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하시죠. 첨언 좀 할게요. 근데 사실은 논술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답변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원칙적으로야 지금부터 언제든 하는 게 좋죠. 인문계 논술이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좋고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마치 우리가 논술 잘하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수학이 2등급이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믿으실 때 하세요. 저는 그 전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논술장에서 떨어졌다는 애들도 엄청 많고요.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붙었다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의 지금 패턴이 실제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의 실력과 굉장히 연동률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2등급이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확신을 하실 때에는 언제든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단지 중위권 대학에서는 조금 달라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인하대라든지 이런 데를 좀 준비하고 싶은데 우리 애가 2등급이 안 되는데도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죠. 이거는 6월 달에는 조금 3등급선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대학들을 수시로 목표로 하신다면 저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은 이런 질문인데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일 때 수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할 수 있나요? 내신 어느 정도 되어야 수시 학생부 준비를 하느냐?
요거는 제가 5교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준비를 확실히 해놔요. 다음에 저도 아주 얘기할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만 기사님 마이크 좀. 농담은 한 얘기입니다. 자, 현재 고1 학부모입니다. 학생부 종합과 논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수시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그런데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 두 가지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자, 뭘 고려해야 해서 결정하느냐?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을 가느냐? 자,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그 논술 전형을 가는데 일정한 조건은 없고요. 좀 전에 이종도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문이과 공이 한 2등급대가 나오면 논술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학생부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학적, 인적, 뭐 출결, 수상경력,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 학습발달, 독서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일단 내신부터 보면 내가 최상위권 대학에 가고자 한다라고 마음먹으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신 등급이 자사고 기준 3등급 이내, 일반고 기준 1.5등급 이내가 나와줘야 최상위권 갈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상위권대가 좀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적어도 학생부를 봤을 때 교내 수상 경력이 적어도 A4 영주로 한 반장 정도는 된다. 이래야지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과 학습 발달 상황도 좀 써 있는 게 있고, 더불어서 내가 지원학과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게 없다면 논술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 게 좀 있다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가장 좋은 그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금 기말고사 끝났죠, 그죠? 끝났으면 내일이라도 담임쌤을 찾아가서 저 뭐 준비할까? 물어보면 담임쌤들이 명쾌하게 판단 내리실 거예요. 너는 학생부는 글렀다 라든가, 아니면 너는 논술로 가라라든가 뭔가 답을 주실 거니까 내일 당장 면담하시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진행이냐 논술이냐, 이거는 스펙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 진행, 스펙이 없으면 논술 진행, 딱 그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대 지망생입니다. 2017년도 수능 지망생, 2018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 고민을 미리 하네요. 가탐 선택에서 화학부, 지구과학, 공원의 선택은 어떤가요? 근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2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학생은 가탐 선택에서 서울대학은 8과목입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 지구과학 1, 2 중에서 서로 다른 1, 2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1을 하면 물리 2가 안 되고, 물리 1을 하면 화학 2를 하든지 이렇게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은 서로 다른 2과목입니다. 물리 1, 화학 1도 되죠. 근데 물리 1, 물리 2는 같은 과목이 안 됩니다. 그 옵션이 있는 대학들은 일부 의대가 조금 더 있어요, 약하게. 이 2개 대학은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준은 서울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2를 하고, 나는 서울대학을 포기를 하면은 서울대학 안 가겠다. 대부분 서울대학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2를 할 필요가 있느냐. 자, 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2개 더 받고 객석 질문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자, 2009년도 수능 대상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영재고 준비된 학생입니다. 영재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다는 학생인데, 지금 터닝하여 일반고 진학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영재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지금 터닝하여 일반고 진학은 어떨까? 요 얘기를 질문을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이 모르니까 속마음을 모르는데, 제 생각에요. 학생부 진행이 앞으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영재고 가면은 대학 가는데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요 답변은 우리 임성호 대표께서. 똑똑한 애들만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부담스럽네. 영재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단 원서를 넣어봤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원서를 넣어봤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아마 스펙 정도는 돼 있지 싶고,
또 가학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중학교에 찾아왔을 때 무슨 대에서 상도 탔고 뭐 기타 등등을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들어가서 경쟁률 자체가 한뭐 20대 1이 훨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일단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어느 곳에 가려고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그냥 전국에서 한 2,300명 정도 보면 의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빨리 방향을 일반 고등학교 전환시켜야겠죠. 그런데 의대 정도보다는 일반적으로 순수 학문이라든지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라든지 연구부장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서 카이스트를 가는, 아까도 진출 경로가 대학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과 계통이지 않습니까? 3학년 1학기 초에 원서를 낼 때까지 어차피 중학교에서 뭐 특별하게 준비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정말 가학고등학교 쪽도 지금 이 정도 질문 들어오면 거의 아마 많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준비 사항을 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했으면 계속 준비를 하라 그 얘기고요. 요거는 간단한 질문인데 이만 기사님한테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AP,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AP가 대학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AP는 요즘에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 때문에 붙는 건 아닙니다. 붙은 아이한테 AP가 있는 거지 AP 때문에 붙는 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서울대학도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마이크 준비하셨죠? 자, 객석에 지금까지 질문 듣고 또 내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시면 제가 2분 질문 받겠습니다. 저 가운데 저 남자 아버님 같은데 학생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불빛이 칙칙하고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네, 학생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고1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네, 궁금한 말씀하세요. 네, 제가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이제 국영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성적이 그럭저럭 잘 나오는데 수학이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 둘 다 5등급이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 됐습니다. 질문이 적은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자, 요거는 우리 이종수 선생님 한번 답변을 해요. 직접 수업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수 선생님 당연히 수학을 열심히 해서 수학 성적을 올려야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2학년 겨울방학이나 3학년 올라가셔갖고 6월달 전까지는 수학을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는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나 3학년 1학기에 계속해서 수학이 5등급 난다 그러면 그때는 포기하자.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갈 수 있는 대학들로 이제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선택과 집중. 근데 이건 뭔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학생이 1학년이잖아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신문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굉장히 멋진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어요. 고1 때부터. 이거는 자기가 이미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내려놓는 얘기죠. 저는 그런 행위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정도의 충고는 분명히 해주고 싶어요. 자,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수학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국어는 1학년 좀 못해도 2학년 가서 잘할 수 있는데 다른 과목 수학은 1학년 못하면 2학년 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부터 잘 하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 또 있으면 손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앞에요. 예. 어머님, 가까이 서시고 어머님한테 많이. 올해 입시가요, 특목고나 영재고가 서울대에서 그
그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그 원인하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현재 외고 아이들, 영재고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지 진학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질문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긴데 질문이 적을까봐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해 드리는 게 어머님. 자, 금년에 서울대학 입시에서 아까 우리 임성호 대표께서 특목고 들어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서울대학 수시정시 합쳐가지고 특목고 자사고가 50%를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미 다 끝났는데 특목고 자사고가 합격자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일반고가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요 얘기들 답변을 임성호 대표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마 이해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성호 대표께서 방금 답변해 주시고. 외고 어머님이신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세요? 특목고. 일반 고십니까? 그때 외고. 영재고? 영재고등학교와 부모님이신데, 영재고등학교, 굉장히 지금 특수분야 쪽이죠, 지금. 근데 영재고등학교가, 영재학교 자체가 지금, 사실 외고는 좀 떨어진 거는 분명히 지금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영재학교 쪽에서는 지금 급격하게 일부러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외고라든지 기존에 이런 학교들은 좀 성향이 있는데 지금 그 준비를 영재학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거의 대체적 학생들이 특기자치적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영재학교로 딱 국한난다라면 특별하게 떨어질 사람은 없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변화 자체가 외고는 굉장히 성적 변화가 좀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보면 가고나 영재학교를 수능 성적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안 됩니다. 사실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고 오히려 더 상승되고 있는 걸로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예. 영재고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이 늘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올해 지금 서울대 일반전형의 결과를 보면 뭐 지금까지 포함해서 대원외고나 용인외고의 그 합격자 수가 아주 급감한 건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작년이 워낙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너무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에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영재고나 하나고의 결과를 보면 절대 줄진 않았어요. 이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이렇게 묶어서 전체가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한데 묶어서 접근하는 거는 좀 접근 방법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영재고를 지금 어떻게 지금 서울대에서 보고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자사고치고는 좀 아주 독특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시 쪽에 대한 대비보다는 거의 수시에 굉장히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각 학교의 어떤 특성을 좀 보시면서 접근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그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이렇게 묶어서 접근하는 거는 아마 그 어떤 학교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흐름들을 잘 보시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매년 보면 그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특목고와 자사고 뭐 영재고 이 합격생의 비율이 서울대가 너무 높았다라는 비판이 들면 서울대는 일부 좀 조절을 해요. 근데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비판의 좀 측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것들이 조금 정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저희가 뭐 예견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만 기사님 보시기에 지금 얘기가 서울대학이 작년보다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을 수시에서 줄인 이유가 어떻게 보세요? 말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용항은 작년과 올해 똑같은데 용항은 변함이 없는데 왜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줄었느냐?
일단 뭐 일반 전형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학교가 1배수에서 2배수 인원수를 줄였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수였죠, 그죠? 1.5에서 3배수, 올해 이제 2배수를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수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대학의 방침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사고나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너무 높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일반고 살리기 정책,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과 청와대가 코드를 맞춰서 자사고 애들을 덜 뽑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쩔 거냐? 앞으로 그렇게 이어지겠죠. 앞으로도 아마 박근혜 정부가 계속되는 한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자사고 특목고를 과거처럼 뽑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시 모집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정시 모집은 올해부터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시 모집은 합격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서울대한테 없어요. 왜냐면 수능 100%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용인외대보고나 하나고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학교 대원, 특히 대원 용인외대보고가 많이 줄었는데 근데 또 일부러 보면 대일외고인데 또 늘었어요. 그게 사실 이게 뭐 아까 이 소장 얘기한 것처럼 일괄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정책적으로는 그러한데 그때 못 들어간 아이들이 아마도 정시엔 다 들어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100%고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의 정시 모집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 얘기 계속하면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오면 또 하겠고요. 자, 김희동 소장님 마이크. 그 강남구에 있는 일반 연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 내신이 국영수가 내신입니다. 3등급 내지 4등급 이하라면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자, 답변 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을 잘 보면 당연히 정시가 유리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시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를 완전히 포기하고 정시만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올해 지금 현재 그 학생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0. 그러니까 표준 누적 백분이 0.4% 갖고 서울대 들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약간 입시가 좀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4등급 이하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4등급 이내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근데 4등급 이하 넘어가면 뭔가 특별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즐 같은 경우도 내가 노즐을 잘 쓰면 수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은 이 내신 자체를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그 다 못하면은 차라리 인문계면은 국어 영어, 뭐 자연계면 수학과학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맞춰주면은 문제가 없고요. 그 내신이 너무 안 좋다고 하면은 일반고에서는 사실 수능도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우리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적성검사 그렇게 가는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는 조금 더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특이한 올해 고3 학생이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인데요. 이화여대 논술 시험을 치고 나서 아이는 논술에서 100점을 확신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스펙이 없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예 포기했는데 경험해보니 논술은 정말 로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1등급씩 덜 나왔습니다. 재수 생각 중인데 다음에는 같은 학과라도 논술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도해 봐야 할까요? 그 무슨 내용 아시겠죠? 그죠? 제가 간단하니까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펙이 없으니까 재수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기는 무리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재수를 하게 되면은 수능 점수를 몇십 점이라도 올려가지고 정시를 통해서 원하는 이화여대를 가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래도 로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논술 준비를 해서 그 수시는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북 일반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야, 엄청 잘하는 학생이네요. 모의고사 국영수 가탐 100분위가 99.99%입니다. 뭐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1번입니다. 지금 서울대 수학과 가능할까요? 면접 비중을 고려하면은 지금보다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할까요? 갱시 성적이 수학과 지원에 플러스 요인이 됩니까?
성대 경시, 연대 경시가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이 99.99. 아마 이 학생은 내신도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 학교에서 내신도 현재까지는 1등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대 수학과 가는 게 낫느냐, 일반 전형 가는 게 낫느냐. 우리 이정서 선생님 답변 좀.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무조건 직유를 쓰셔야죠. 제가 그 뒤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올해 서울대학교 직윤의 과학교육과는 합격생을 한 명도 못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원자 중에 최저학력을 통과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직윤을 써야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 전형을 쓸 학생들은 최저가 없잖아요, 서울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서울대 세계영역 2등급을 통과를 못할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한 있어도 무조건 서울대 직윤을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99.9%면 뭐 무조건 정시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걱정되는 게 있겠죠. 3학년 되면 재수생도 들어오고 반생도 들어오고 떨어진다는데,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정도의 학생들은 재수생하고도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재수생이 들어오면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설픈 재학생 상위권들이 떨어지는 거지, 최상위권들은 재수생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성적을 잘만 유지하시면 서울대 수학과 가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생각이 들죠. 너무했어. 남들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 질문은 우리 김혜동 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 진학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입시 정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관학교 정보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육사, 해사, 공사, 또 특수대학입니다. 아울러 경찰대학, 그리고 카이스트. 여기는 이게 여기 합격하고도 정시에 다른 서울대, 연대, 고대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가라시는 정보를 김혜동 선생님 아시는 대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자. 네, 뭐 사관학교는 아시겠지만 6회 공부는 이제 3개로 돼 있잖아요. 요거도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입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대학이라서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때 접수해서 여기 9월 달에 국영수 시험을 보는데, 이 국영수 시험이 좀 현재 수능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셨던 약간 본고사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성적을 통과하는 것보다 본고사를 보는 게 어려운데, 특히 이쪽 대학들은 가장 중요한 게 신원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사전에 8전에 부스러기까지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신원조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검사, 이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 성적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봤는데, 보통 사관학교 쓰는 친구들은 이제 일반 대학교, 뭐 연대, 고대, 뭐 성황대 이런 선에서 쓰기 때문에 서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통 가입교를 합니다. 5주 동안. 그래서 본인이 해보고 힘들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거기에 쓰는 친구들도 다른 대학교에, 내가 만약에 퇴교하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미리 준비를 같이 하면서 그쪽에 가입교를 해서 5주 동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대학교를 가는 쪽으로 해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라도 이제 만약에 갈 생각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요. 좀 체력 단련 같은 거 좀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답변 듣고요. 그리고 다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임성호 대표가 마이크를 좀 전문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수시에 상향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선배들도 봤고, 하향 지원을 했다가 잘못 간 선배들도 봤는데, 그렇죠, 그죠? 수시 원서를 낼 때 상향 지원이 좋은가요? 하향 지원이 좋은가요? 일단 답변을 길지 않게 해요. 목표 대학 제가 쭉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느낀 거예요. 이 전략을 짜면은 아무 대학이나 가는 방법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이라는 게. 내가 저기 대학 못 가면은 평생 나에 따라다니는 그게 네임택이 되는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그래서 내가 수시 6회 원서를 내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의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 스펙트럼이 다 상향일 수도 있고 다 하향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스펙트럼을 설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평상시에 많이 느낍니다. 저건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내가 저 대학에 갈 마음이 있더라면은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 상향 하향의 의미는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국 200개 대학 중에서 지금 사실 뭐 웬만하게 마음만 먹고 가는 구조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스펙트럼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도 사실 결정된 겁니다. 준비해야겠죠. 언제부터 하든지. 왜? 그 대학에 내가 저 희망을 하는 대학에 논술 시험을 버젓이 보고 있는데 논술을 등한시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설정시켜 놓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하고, 상향 하향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원서를 내기 직전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합격 불합격 사례만 여기 입시 기관들에서 다들 많이 가지고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내가 좀 적정선인지 아니면은 좀 이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대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어떤 스펙트럼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체육과 가겠다고 질문을 하신 두 명이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했는데 제가 뭐 그 질문을 생략하고, 자, 체육과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체육과 입시는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 요소가 뭔지를, 자, 아무나 답변하실 분 있으면 김희동 소장님. 그 체육은 이제 말 그대로 실기잖아요. 근데 체육 교육과를 가는 친구는 수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체육교육과는 수능 50에 학생부 20%에 그다음에 이제 실기가 30%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체육을 가는 수험생들은 실기가 50%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50% 넘어가는 실기를 보는 체육학과는 수능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끔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3학년 돼가지고 수능이 안 나오니까 이제 실기 보는 체육학과를 가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체육학과를 갈 거라면은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종목들은 이제 뭐 800m 달리기, 뭐 오래 달리기 이런 건데 보면 되게 쉽잖아요. 체력장애 같아서. 근데 쉬운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 다 1학년부터 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교육과를 가는 친구는 수능 준비가 우선이고요. 그다음 일반 실기가 많은 체육과를 가는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체육학원에 가서 실기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해온 게 꽤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질문은 제가 패스를 좀 시키고 나중에 제가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만기 사님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과정 3년 유보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교육과정 3년 유보제, 이 교육과정 3년 유보제라는 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를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는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3년 예고제입니다. 근데 매년 바뀌는 전형 및 체제로 인해 많은 오해와 혼란을 겪고 있다. 3년 예고제가 있는데 왜 입시를 매년 바꾸느냐. 그리고 교육정책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예고제가 있는데 지금 학년별로 아까 입시 트렌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입시 제도를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3년 예고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제도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안 바꾸기 위해서 3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바꾸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제도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부터 예측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부 비중의 증가, 그 다음에 수능의 비중의 감소가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취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대상이나 청소년이나 진학이나 하늘교육이나 아니면 저희 UA 같은 입시 기반 사이트를 컴퓨터에 초기 화면으로 해 놓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BSI 같은 거 초기 화면을 해 놓으시고, 세 번째는 설명회 때에 요즘에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 설명회 투어 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설명회 투어를 좀 다니시고 그러면 정보를 얻고요. 또 더불어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면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한결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것은 어머님들이 입시 기관들을 가끔 방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한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학생부 비중의 증가, 수능 비중의 약화가 현 정부의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3년 예고에 대해서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능 시험이 그 수준별 수능이 없어진다고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고1들. 그 왜 하필 고1부터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중3일 때 작년에 지금 그때 중3이 3년 후에 대학 갈 때는 그 수준별 수능을 없앤다. 그 수준별 수능을 없애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바꾸는다고 발표할 때는 발표하는 당의 연도 중3부터 늘 해당이 됩니다. 이게 3년 예고제입니다. 그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이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럼 우리 애가 입시가 우리 애가 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예상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발표될 때 우리 애가 중3이냐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를 한다.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우리 이만 기사님 하셨는데 금년 중에 발표가 되면은 금년에 중3이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3년 예고제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완을 드리면 EBS 연기 있지 않습니까? EBS 연기는 3년 예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에 폐지할 수도 있고 70%를 50%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EBS 연계는 3년 예고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내신은 1등급 후반입니다. 내신은 1등급 후반입니다. 모의고사 국어 1, 수학 2, 영어 1이면은 한국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자, 논술에 관한 얘기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이종서 소장. 일단 굉장히 애매하고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좀 내신을 좀만 더 올렸으면 좋겠고요. 네, 좀 1.8이라고 하는 내신은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기에는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내신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모의고사 성적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학생이 1학년이라면 야, 너는 서울대 안 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학생이 지금 2학년이라면 저는 현실적으로 서울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만약에 이제 3학년이 되는 학생이라면. 지금 학년이 지금 안 나왔어요.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조금 만약에 3학년 올라간 학생이라면 저는 조금, 그 다음에 자기의 현재 내신이 작년 올해 자기 학교에서 일반 전형이 된 사례가 없다면 굳이 한국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제가 가탐 선택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대학은 한국사를 포함해서 반드시 2과목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연대에 두느냐 안 두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연대, 고대에 간 학생들이 정시모집에 가면은 군이 나군이고 서울대학이 가군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고대까지 간 학생들은 한국사를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 질문입니다. 임성호 대표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정고시 출신으로 내년 대학을 들어가려 하는데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마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임성호 대표께서 답변해.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뭐 수시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이제 왜 검정고시가 중요했는지가 뭐 개별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있다가 와서 국내 학기 졸업을 해서만 들어가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같은데, 주로 이제 외국어,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이제 외국어 특기자 하나를 노리면서 이제 계속 가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갖고 갈 겁니다. 과연 이제 수능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형태겠죠. 그럴 경우에는 정시를 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리고 싶어서 노리는 게 아니라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외국에 관련된 어떤 외국어 관련 특기자 전형 쪽으로 눈으로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또 하나는 일반 특목고라 이런 게 다니면서 내신이 풀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판정을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부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면서 논술 준비 쪽이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초이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어떤 애들은 조금 답변은 틀릴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한 2가지 정도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선언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검정고시 출신은 내신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내신을 반영을 하죠. 그럼 내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정시 모집에서 수능 100으로 뽑을 때는 내신을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수능만 잘 치면 되죠. 검정고시 출신이 연대 고대를 정시에 가게 되면요. 내신을 10% 반영을 합니다. 요 내신 10%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신이 없는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내신 반영 방법이 비교 내신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교 내신은 내신을 비교해서 준다는 뜻이고 수능 성적에 따라서 내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수능 성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내신 때문에 비교 내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신 때문에 불리한 게 없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적은데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자퇴들을 많이 했죠. 옛날에. 그 자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능을 잘 받으면은 내신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 논술고사 치는 진행에는요. 비교 내신을 할 때 논술 성적에 따라서 내신 비교 내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출신이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으로 비교 내신을 해주고 논술고사 치는 진행은 논술 성적으로 비교 내신을 해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질문? 예, 답변하고 제가 계속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학생부가 없으니까 수시는 못 쓴다라고 하는 생각이 착각이죠. 그거 착각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일단 딱 2가지 전형은 무조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논술 전형은 하나 하고요. 논술 전형은 거의 검정고시생들을 맡고 있는 대학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수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학생부가 없으니까 교과형 전형 못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과형 전형 허용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학생부가 없는데 교과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냐? 검정고시 성적으로 산출해주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아마 숭실대 같은 데가 검정고시 성적으로 내신을 산출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검정고시생이니까 나는 수시는 포기다 이러지 마시고 자기의 성적대에 따라서 그런 어떤 대학들을 찾아내시면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몇 년 전에 저희 학원의 사례이긴 한데 한국교원대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검정고시생들을 교과형 전형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교과형 전형이 아니죠. 내신 중심의 전형이었는데 검정고시 성적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다 1등급을 줬던 사례가 있어요. 아마 그 대학이 1단계를 통과했던 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아마 저희 청술학원 학생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정고시생들을 저희가 다 모은 거죠. 무조건 한국교원대 다 써라. 이게 지침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100% 다 통과죠. 왜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 그러니까 올 1등급이죠.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정고시생들은 무조건 수시를 못 쓴다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교과형 전형과 논술 전형은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하셔갖고 충분히 쓸만한 대학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나 종합형 전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맡고 있는 경우도 많고 쓰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혹시 질문하신 분이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두 분이 들었는데요. 자, 요 앞에 앞에 보셔가지고 요 질문 앞부분 갖다 주세요. 시간이 이제 빨리 가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문 2분 받고 나머지 질문 중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몇 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그냥 앉아서 하시면 돼요. 예.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굉장히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시에서 많은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전형이 우리 어머님들은 특목고를 위한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그런 어떤 모의고사 점수든 학교 프로파일 이런 모든 것들이 혹시 고교들,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런 어떤 등급을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대학에서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진짜 궁금한 걸 물으셨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중에 5개시에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뒷부분 제가 뒤에 손 들어보시고 저 뒤에 제가 질문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저 뒷부분 질문하시면 아니 그냥 뒤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저 뒤에
예, 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인데 예. 자사고를 몇 번 넣다가 안 돼서 지금 일반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 계획은 일반고에서 자사고를 옮기고 싶은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현재 내신 등급은 3, 4등급 정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체육교육학과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체육교육학과로 갔을 때 그 학생부 전형하고 실기로도 갈 수 있는지 두 가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동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체육은 수시는요 특기자 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수상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시 때 이제 실기를 보고 그다음에 수능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시로 가시려면은 체육도 그 특기자 전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거는 이제 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상비군이라든가 국가대표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좀 어렵고요. 이제 정시 때 수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 질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골라가지고 그 질문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이만 기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영어 교사가 꾸민 학생입니다. 영어 교육학과와 영어 영문학과의 등급 차가 크던데 4범대가 아니면은 임용고시에 큰 영향을 주나요? 4범대가 아니면은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어렵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교사가 되는 방법은 영어교육과를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영문과에서 교육학 교직과정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부전공으로 영문과를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문과를 나와서 교육대학원을 3년 졸업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영어교육과를 가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영문과에 간다고 치면 교직과정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부여하기 때문에 영문과 학점이 무지하게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학과에 가서 부전공으로 영어를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애 삶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영문과를 나와서 교육대학원을 나오는 것도 또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소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 편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영어교육과에 가시면 좋은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교사가 되고자 하면 임용고시가 붙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교사가 되려고 할 때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국어영어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사회나 과학은 교사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나마 교사 되기 쉬운 건 사범대학보다는 초등교사가 되는 교육대학이 훨씬 낫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수능 이과 지원 학생입니다. 이종석 선생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 수학이 올해 엄청 쉽게 나왔다고 그러던데 여전히 수학 과목에 집중을 더 많이 해야 하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그 뒤에 강의에서도 얘기하겠는데, 표준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충격은, 만점의 그 1등급 컷이 100점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게 아니고요. 표준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겁니다. 우리 입시의 역사에서 1등급 컷이 100점이었던 역사가 있어요. 2008학년도 역사죠. 2008학년도에도 수리 가요에서 100점이 1등급 컷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등급제였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충격이 좀 큰 거죠. 표준 점수 체계니까. 근데 저는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 올해처럼 자연계 수학이 혹은 내후년도에도 지금처럼 자연계 수학이 표준점수가 125점이 나오면 만점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예년처럼 한 140점 후반대나 거의 150점 육박할 만큼 엄청나게 높게 나오면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발표했잖아요. 영어 수학을 쉽게 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130점 한 중반대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별거 없죠. 수학의 반응 비율이 높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자연계를 갈 학생이라면 그건 인문계도 동일해요. 당연히 수학의 중심성을 놓쳐선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고 제가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3 의대 희망하는 강남에 있는 학교 재학식입니다. 논술 해야 하나요? 그 논술 무조건 해야 되겠죠. 서울 시내 의대들은 울산대 의대까지 포함해가지고 논술 거의 다 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쳐서 뽑는 인원이 대체로 많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질문이 제 손에 몇 개 돼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중복 질문도 있고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못한 질문도 있습니다. 수능과 관련된 얘기는 지금 바로 이어서 이종서 소장님 해주고 끝나면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머님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